부엌으로 들어가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맨 윗칸에는 밑반찬들이 다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운데 칸엔 김치들이, 그런데 제일 아래쪽 깊숙한 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꼼꼼 쌓여 있는데 곁에는 서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고기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얼음 사이로 비치는 그 색깔이 살색이었습니다. 손끝이 좌잘로 떨렸습니다. 아니, 뭔가 잘못 본 거야. 그냥 무 같은 거겠지. 하얀 무꾸리를 비닐에 쌓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떼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못 찾으세요? 등 뒤에서 갑자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김치 낳으려고. 어머님, 며느리가 묻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마치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슬쩍 닫았습니다. 아니, 그냥.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만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손끝과 김치 냉지 않고 서랍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마치 제가 뭘 만졌는지 뭘 봤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어선을 타고 3개월째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는 며느리 혼자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이런 걸 알까? 아니면 나만 본 건가? 내가 뭘 본 거야? 정말 그냥 묵구리 같은 거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형체는 그냥 무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김치통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냥 김치만 넣고 갈게. 아니에요. 저 주세요. 제가 넣을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제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김치통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치냉장고 문을 닫고 나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밥 드시고 가세요. 저를 식탁으로 안내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넣고요. 며느리가 뚝배기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라 하며 반가워 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뚝배기 안에 붉은 국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 빨간 색깔이 방금 전 냉장고에서 본 그 얼어붙은 형체와 자꾸 겹쳐졌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채 맞은 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하고 맛있었을 텐데 오늘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듯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놀란 듯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입안에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불이 났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개운 것이 계속 올라와서 한참 동안 괴로웠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문틈 아래로 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컵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위쪽을 봤습니다. 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발끝이었습니다. 검은 슬리퍼를 씻은 발이
문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있던 그 발끝이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물을 갖다 준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뭘 말하는지 듣고 있는 건가? 불현듯 이런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발끝이 몇 초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 며 사라졌습니다. 복도로 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입을 헹궜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달려봐도 가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혹시 어디 전화하신 건 아니죠? 며느리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갈게. 저는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아, 벌써요? 좀 더 쉬다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활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에도 생활비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그래 너희가 어렵다면 줘야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며느리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확인해 주거나 약속을 해준 것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틀렸습니다. 아파트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뒤를 돌아갔습니다. 2층 창문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얼굴만 내밀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은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도 계속 떨렸어요. 핸드백 끈을 꽉 잡고 있는데도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정말 그런 게 있는 건가?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작은 소리로 혼자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있던 할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벗에서 내려 골목으로 잡아드는데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긴 숨을 내쉬지만 가슴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50m쯤 남은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틀렸습니다. 설마 하고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그 어두운 골목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그 안에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좀 이상해서 걱정돼서 따라와 봤어요. 역시 제가 데려다 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세요. 아니, 얘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무슨 소리니? 아니야, 나는 이제 집에 가볼 테니. 저는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너도 늦기 전에 빨리 들어가.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어머님, 혹시 어디 따로 전화하신 곳은 없죠? 무슨 전화? 저는 열쇠를 문에 꽂으며 일부러 덤덤하게 물었어요. 그냥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병원이나 어디, 아니야, 그냥 체했나 봐. 이제 괜찮아. 저는 문을 여자면을 이를 돌아봤어요. 빨리 들어가. 이 늦은 시간에 왜 따라와서. 며느리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저었는데 며느리의 눈동자가 제 표정을 훑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선을 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 며느리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며느리가 한참 동안 제 집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방금 전 며느리와의 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타라 작은 소리에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르륵 따르륵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경숙이었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경숙이야. 오늘 아들 집 다녀왔지. 경수는 제 어린 친구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거의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였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귀여운 거야? 아니, 그냥 전화 소리에 깜짝 놀랐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경숙의 날카로운 직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제 상태를 알아챈 거죠. 아니, 그냥이 뭐야? 나 지금 올라갈게. 경숙은 우리 아파트 1층에 살았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숙이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래? 완전히 칠렸잖아. 들어와. 경숙이 거실에 앉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리고 떨리기까지 하고 뭐 일이야? 네, 경수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하다니? 어떻게? 경숙이 소파에 몸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김치 갖다 주러 갔는데 냉장고에서 말을 하려니 목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말해도 믿어줄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냉장고에서 뭘 봤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얼어붙은 채로 경숙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해봐.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정말 확실해? 모르겠어. 내가 잘못 본 건지.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 반반이 이상하네. 평소 같지 않아. 경숙이 턱을 귀에며 생각에 그리고 갑자기 생활비 달라는 것도 수상해. 하필 오늘. 경숙이 저를 쳐다보더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영 안 좋다. 이런 건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아는 집이 있어. 무슨 집? 잘 보는 사람이거든. 이상한 일이 있을 때 가보면 정확히 말해줘. 저는 고개를 잡았습니다. 점집 같은 데는 아니야, 고기 아줌마 정말 신기해. 우리 집 일도 정확히 맞췄거든. 그냥 한 번만 가보자. 경숙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지금, 이런 건 시간 끌면 안 돼. 저는 뭔지도 모른 채 경숙이 잡아 끄는 손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도 무서웠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경숙과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매 경숙이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동네 뒷골목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녀본 적 없는 좁은 길이었어요. 양쪽으로 낡은 주택들이 빼고 끼들어서 있었고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야. 경숙이 작은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집은 다른 집들보다 더 낡아 보였어. 경수가 나 이런 데는 괜찮아 들어가자 경숙이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있었는데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둠 속에서도 힘이 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 문을 열자마자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한 향냄새와 함께 뭔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안에서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조그만 방이었는데 불상이며 부적이며 온갖 것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상에 놓여 있었어 그 뒤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그 여자가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눈이 아주 깊었어요. 뭔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와 경숙이 방송에 앉아 그 여자는 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까지 다 읽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이 집에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찬 기운이 가득하거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건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숨이 탁 막혔습니다. 경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떨고 있었거든요. 언니, 경숙이 입을 막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자가 부적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몸에 지니고 계세요. 그리고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부적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점집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숙이 제 팔을 붙잡고 걸어야 했어요. 언니, 괜찮아? 모르겠어. 정말 그런 일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신고해야 해.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까 그 사람 말 들었잖아. 틀린 적이 없다니까. 저는 부적을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까? 시계를 본 이 새벽 2시였어요. 이미 몇 시간째 이런 식이었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하지 않았어요. 부엌기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더라고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려다가 말았어요. 이 시간에 TV 소리가 나면 이상할 테니까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숙한테의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끼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만약에 내가 잘못 본 거라면 그런 면을 이한테 평생 찍혀서 살아야 할 텐데.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결국 아들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야. 아, 엄마 갑자기 왜요? 뭔 일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선원들이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됐어요. 아니, 그냥 별일 없나 해서 이런 많이 힘들지. 아, 힘들어요. 정말 어제는 밤새 금을 손보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 달 뒤면 돌아갈 건데 그때 엄마 생신이죠. 깜빡할 뻔했네요. 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나 한전하게 돌아와. 엄마, 근데 갑자기 전화하신 거 보니까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많이야? 딩, 요즘 며느리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예민해요? 뭐가 평소랑 좀 다르더라고. 피곤해 보이고. 아, 그게요. 요즘 혼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또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혹시 잠시 침묵에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뭐야, 엄마? 너희 혹시 임신했니?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콩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의아해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임신 얘기를 하세요?
혹시 아내가 엄마한테 뭔가 말했나요? 아니, 그냥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럴 일 없죠. 제가 나가기 전에도 그런 계획 없었고요.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렸겠죠. 그 웃음 속에 아무 의심도 없는 걸 느끼는 순간 오히려 제 심장이 더 콩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아내가 정말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병원엔 가봤나요? 아니, 그냥 피곤해 보인다고. 그럼 제가 전화해서 병원 가보라고 할게요.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목소리에서 진심을 인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음, 그래.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륵, 따르륵, 벨소리가 울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긴급 신고센터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신고이신가요? 제가 어제 아들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서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뭘 보셨나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어붙은 뭔가가 손가락 같은. 신고자님, 혹시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신고를 해버렸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 잠시 후 경찰과 만나 아들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사가 며느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네, 들어오세요. 근데 정말 이상하네요. 무슨 일인지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김영사가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며느리가 앞장서서 부엌을 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가면서 가슴이 쿵쿵거리는 걸 느꼈어요. 김영사가 김치냉장고 앞에서 서 장갑을 끼웠습니다. 어디쯤에서 보셨다고 하셨죠? 그다 제일 아래쪽 깊은 곳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영사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나왔어요. 위쪽 칸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김치통들과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아무 이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가운데 칸도 마찬가지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깨끗하게 닫혀 있었고 김치와 반찬통만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봤던 그 얼어붙은 무언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영사가 제일 밑에 있는 얼어붙은 비늘 구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깃덩어리 같았어요. 이게 뭐야? 다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돼지고기인가? 김영사가 비늘을 조심스럽게 뜯어봤어요. 정말 그냥 돼지고기였습니다. 목살 부위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3일 전 오후 2시쯤 하나로 마트에서 샀어요. 삼겹살이랑 같이요. 너무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다니 김영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게 아니었나요? 네.
아니에요. 어제 봤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른 경찰관이 냉장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석구석 다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 형사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닌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경찰관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님들 잠시만요. 며느리가 경찰관들을 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부엌이 혼자 남겨졌어요. 사실은 며느리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치매요, 김 형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디 갔다 온 것도 자꾸 깜빡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다른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번 주에도 김치 가져다 주러 오셨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뭐냐 하면서 며느리가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집 앞까지 잘 가시는지 확인했고요. 아, 그래서 따라가셨던 거군요. 네, 혼자 가시다가 길을 잃으실까봐 걱정돼서 며느리 목소리가 잠잠 울먹거렸어요. 말씀도 자꾸 이상하게 하시고 없는 걸 있다고 하시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완강히 거부하셔서 그렇군요. 김 형사의 목소리가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워졌어요. 어르신들이 보통 그런 검사 받는 걸 싫어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신고를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한테 상처 안 드리면서 치료받게 하려면 가족분 입장에서 정말 어려우시겠네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동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도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힘드시죠?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깜빡하시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요즘에는 정말 심해지셔서 어제도 이상한 걸 봤다고 하시면서 온종일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또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은 바다에 나가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치매 황과 망상 며느리가 경찰들에게 제가 정신이 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형사가 부엌으로 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마치 정신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은. 네, 제가 작게 대답하자 김 형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가족분과 상의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해서. 김 형사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과 연민만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자 김 형사가 며느리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어요. 경찰관들이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급하게 김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저 정신 멀쩡해요.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는 김 형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꼭 붙잡았어요. 형사님 정말로 저 치매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김 형사가 제 손을 내려다 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 멀쩡해요.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뒤에서 며느리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김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경찰관은 이미 현관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 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순간 굳어진 이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뭘 더 확인하시려고요? 이미 다 보셨잖아요. 다른 냉장고는 없나요?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다른 냉장고요? 네, 김치 냉장고 말고 다른 건 딱히 없는데요. 김 형사가 부엌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일반 냉장고 문을 열어서 냉동실까지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김치 냉장고가 하나 더 있는지 봤습니다. 없었어요. 다시 부엌 들어와서 싱크대 아래 수납장글 하나씩 열었었어요. 점에 냄비, 그릇, 청소용품들만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 저 김 형사가 찬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냥 쌀이랑 잡고 뉴욕.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찬장을 열어보니 정말 쌀 포대와 잡곡 봉지들만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큰 수납장도 열어봤습니다. 입을 옷까지 들만 들어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도 확인했습니다.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작은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장, 별 다른 건 넣었었어요. 화장실도 들여다봤습니다. 세면 용품들만 있었고요. 30분 가까이 집안 곳곳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협조적이었지만 점점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어요. 정말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집안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김 형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럴 일 없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경찰분들도 바쁘신데.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경찰관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김 형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 형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아, 잠깐만요. 다들 돌아봤어요.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혹시 놓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요? 정말 다 봤잖아요. 김 형사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가스레인지 및 냉장고 뒤쪽, 전자레인지, 그러다가 부엌 끝쪽 구석을 보더니 멈춰섰어요. 구석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큰 양파망, 감자 박스, 휴지 덤미, 그 뒤쪽에 뭔가 큰 게 보였어요. 저기 뭔가 있네. 김 형사가 앞쪽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양파망을 옆으로 옮기고 감자 박스를 드러내고 그러자 커다란 쌀 독이나 파냈습니다. 전통적인 항아리 모양이 큰 쌀 독이었어요.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건 뭐가 들어있죠? 그냥 쌀. 김 형사가 쌀 독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여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김영사가 손을 떼면서 말했어요. 이 쌀통만 유독 차갑네요. 그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냥 쌀이에요. 많이 들어있어서 무거운 것. 하지만 김영사는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쌀 독독떡공에 손을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하얀 쌀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쌀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쌀 표면이 너무 평평하네요. 김영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쌀이 마치 자로 재인 듯이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부어놓은 쌀이라면 조금은 울퉁불퉁해야 하는데 이건 누군가 일부러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냥 제가 정리 좀 해놓은 거예요. 벌레 들어갈까봐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사가 주먹을 쌀 속으로 깊숙이 넣었어요. 먼 거에 다 안나 봐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있네요. 쌀을 한 움큼씩 거두내기 시작했어요. 하얀 쌀을 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쌀 벌레 잡는 약이에요? 방충제 같은. 하지만 김영사는 계속 쌀을 파헤쳤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와서 도왔어요. 쌀을 더 걷어내자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건 방충제가 아니네요. 김영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쌀을 더 많이 걷어내자 소리가 낀 비늘 꼬러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명한 비늘을 꼼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죠? 김 형사가 그 꼬러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냥 고기예요. 돼지고기. 하지만 김 형사는 이미 비늘을 살짝 벗기고 있었어요. 그늘 일부가 벗겨지자 숨이 턱 막히는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김 형사가 급하게 뒤로 물러났어요. 현장에서 씻은 확인. 그가 무전기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감식반 요청. 부엌한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쌀도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정말 있었구나. 며느리 표정이 크지 않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웃을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고기라니까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만 김 형사가 이미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손 들어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 지르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른 경찰관이 뒤에서 큰 열을 붙잡았습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명장 없이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도 뚜렷하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 정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형사가 무전기로 계속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식팀 긴급 출동 요청 현장 보존 철저히 하고 저는 쌀 독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를 바라봤을 때 그녀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감식팀이 도착할 때까지 부엌은 완전히 통제되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며느리는 것이라서 수갑 찬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흰 옷을 입은 감식 팀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쌀 독에서 그 비늘 꾸러미를 완전히 꺼내는 걸 봤을 때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악몽이 시달렸습니다. 경숙이 매일 찾아와서 돌봐줬어요.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언니, 아직도 잠을 못 잤어?
어떻게 자겠어. 계속 그 생각만. 나 언니 잘못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더 일찍 눈치챘다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김영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김영사입니다. 네, 형사. 잠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후 김영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경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영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콩 떨어졌어요. DNA가. 김영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친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아들이 배에 나가 있던 동안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거였네요. 네, 현재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이 명확합니다. 불륜 관계였던 남성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숙이 입을 막고 고개를 잡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아마도 들키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들이 돌아오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머님, 아드님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형사가 일어서 멸을 써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KTX를 탔습니다. 부산역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떤 얼굴로 맞을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2발자국도 못 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억간복판에서 아들아 저도 급하게 달려가서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나 미치겠어요. 아들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흔을 컸습니다. 3살 넘은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타들이고 내가 바다에서 고생할 때 집에서는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같이 살면서 웃으면서 나 보내놓고 그 얼굴로 어떻게 아들이 머리를 감싸고 앉았어요. 저는 아들의 2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속이 썩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엄마,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 만약에 엄마가 못 봤다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누굴 믿고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변호사 선임하러 함께 갔어요.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악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예요. 라고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런 경우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걸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그제야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우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 동네에 더 이상 있기 싫어했거든요. 엄마 여기요 계속 살면 매일 그 생각 날 것 같아요. 그래 어디든 가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파트 단지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 있어. 거기서 같이 살면 어때? 주변에 온통 논가지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들이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치?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안 했겠어요.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 제일 좋았던 건 마당이었어요. 꽤 넓은 마당에 흙이 좋아서 모든 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뭐 키워봐요. 아들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뭘 키울까? 채소 아니면 꽃 둘 다 해보자. 아들이 근처 농협에서 씨앗틀을 사왔어요. 상추, 깻잎, 고추, 그리고 꽃이 도며 쭉류. 아들이 직접 팥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호미로 땅을 파고 일학을 만들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재밌네요. 그래? 네.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흙을 만지고 있을 때 아들 표정이 가장 평온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처음엔 잊기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사람한테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이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이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 아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쇠시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했습니다. 꼭 민재가 출장이나 야근으로 없을 때만 밤늦게 외출하는 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것도 항상 검은 옷 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말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젊은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패턴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민재가 집에 있으면 절제 나가지 않았고 민재가 없으면 어김없이 나갔습니다. 살금살금 몰래 나갔습니다. 현관도 아주 조심스럽게 닫으면서 말입니다. 마치 소리 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나가면 12시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죠. 발걸음도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나야, 들어왔어? 네, 어머님 늘어서 죄송해요. 친구가 그렇게 늦게까지 붙잡아 내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돌아올 때마다 옷에서 흙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은은하지만 분명히 흙냄새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옷에서 흙냄새 나는데? 그때도 얼버물 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상한 건 그 가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성에 딸랑거리는 차가운 소리. 유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들렸거든요. 30년 형사 생활로 단련된 제 귀에는 그것이 작은 도구들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스페인어나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 말입니다. 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소리가 그렇게나? 한 번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화장품이요? 컴팩트 가을이랑 화장품이 그런 소리를. 네, 케이스가 좀 딱딱해서요. 하지만 화장품 소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제2 직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2 직감은 3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유나가 요즘 자주 밤에 나가던데 너는 아는 일이야?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야, 그냥.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어느 토요일 저녁 민재는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요일 저녁에야 돌아온다고 했었죠. 어머머,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민재가 떠나고 나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유나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들떠 보였어요. 아니, 들뜬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저녁 9시쯤 유나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그래, 폭 쉬어. 유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도 나갈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밤 11시가 넘어서야 폭도에서 살짝살짝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는 척했습니다. 유나가 제 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저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열렸어요. 유나가 제가 자는지 확인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오리동안 서 있을까요? 아마 2, 3분은 좋게 됐을.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느라 가슴이 답답할 정도였어요.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역시나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말이죠. 이어서 현관 쪽에서 미세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 가방 매는 소리, 그리고 그 특유의 금속성, 딸랑거림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외투를 대충 입고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신발은 소리 나지 않는 운동화를 골랐죠. 가방은 들지 않았어요. 핸드폰과 지갑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래쪽을 내려다 봤습니다. 유나가 1층 로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 역시나 온통 검은 옷차림의 그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유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와서 자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막자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거든요. 유나는 표를 끊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나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점점 시내에서 멀어져 갔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갈수록 승객도 줄어들었습니다. 유나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종착역이 가까워질수록 차량 아는 거에 피어갔습니다. 이제 저와 유나, 그리고 몇 명의 승객만 남았어요.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먼저 내렸고 저는 한참 뒤에 내렸습니다. 역을 나서자 안을 신현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도 상긴 외곽 지역이었어요. 이런 곳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유나는 여기서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유나가 멈춘 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착지는 낡은 묘역이었습니다. 묘지라고? 이 시간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증거를 묻거나 음리품을 숨기는 장소로 묘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에서 유나는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그 작은 불빛이 묘역 곳곳을 비쳤어요. 오래된 묘비들 사이를 헤매며 뭔가를 찾는 모습이 마치 이곳에 익숙한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라면 이렇게 확신에 찬 발걸음을 보일 수 없을 텐데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으스스했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유나의 일거수일 투적을 관찰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묘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윤아가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이윤영의 묘라고 적힌 오래된 묘비 앞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묘구나? 제사도 아닌데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윤아는 무릎을 꿇더니 가방에서 작은 삶을 꺼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금속성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를 묻고 있어. 삭질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틀려왔습니다. 흙을 파는 소리, 돌에 부딪히는 소리. 윤아는 생각보다 능숙하게 구덩이를 파았어요. 얼마나 팠을까요? 33cm 정도의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묻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구덩이를 파더니 가방에서 꺼낸 무언가를 넣고 다시 묻어두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려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물건 같았어요. 그러고 며느리는 한참을 중얼거리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흉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커져서 목 놓아 오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차절했는지 모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그렇게 울더니 윤아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절을 했어요. 정중한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시간 사연이 많아 보이는 여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조사하고 빨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묘역을 나와서 큰 길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야 택시가 지나가더군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어디로 갈까요? 아름 아파트 단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간 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아가 먼저 집에 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뮤지에 있을까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윤아 방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했어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윤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어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윤아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하나 내장 않고 말이에요. 마침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윤아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씻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파헤쳐야 했어요.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그 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장면 때문이었어요. 윤아가 무엇을 묻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찰져 있습니다. 작은 삶과 손전등 그리고 비닐 장갑까지 준비했어요. 혹시 물을 증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윤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고 했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경로로 전철을 타고 뮤지까지 갔습니다. 어젯밤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어요. 나뭇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묘역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또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와보니 더욱 음산했어. 가로등도 없는 이곳에서 손전등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윤아가 정확히 어디를 봤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이윤영의 묘 바로 옆쪽이었어. 묘비에서 오른쪽으로 50cm쯤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당해 찔러 넣자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어제 유나가 파놓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cm 정도 봤을까요? 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인형이었어요. 작은 인형은 아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뭐야? 을 신연스럽게 저는 손전등으로 인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형의 얼굴은 아기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잠든 아기가 탔습니다. 인형을 뒤집어 보니 등 쪽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할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왜 하필 인형을 묻지? 여기까지 와서 오밤중에 형사적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사건이 분명해. 혹시 유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임신했다가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일단 그 인형을 비밀에 쌓아서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면 반드시 그 상대 남자가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민재가 또 출장을 간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3박 4일 일정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목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재가 떠나고 나서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또 나갈 준비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오후에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요. 병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이요. 누나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갛기에 바르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병원 간다는 사람 치고는 너무 꾸몄습니다. 옷차림도 달랐어요. 평소에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구두도 하일이었고요. 정기 검진인데 왜 그렇게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요.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가 집을 나선 지 10분 후에 따라 나갔어요. 이번에는 오후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킬 위험도 적었죠. 유나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병원이 있는 방향과는 반대쪽이었어요. 역시 거짓말이구나. 시내 번화가에서 내렸습니다. 유나는 한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유나는 시내 번화가의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상점 앞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곧 4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머리는 약간 희귀특했지만 나름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유나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보던 조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둘은 잠깐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걸었습니다. 남자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연인 사이처럼 말이에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서로에게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향한 곳은 호텔이었습니다. 대낮에 호텔이라고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유나는 그 남자와 함께 당당하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남자가 아이야 아빠군. 뮤지에서 찾은 인연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지금 이 장면까지.
그래서 몰래 만나는 거야. 민재가 출장 갔을 때만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거고요. 완전히 바람이 확실해 이제 의아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숍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나올까 해서였어요. 오후 4시쯤 되어서야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유나의 옷차림이 조금 흩떨어져 있었어요. 머리도 약간 헝클어진 상태였고 화장도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남자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고 유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매달 묘지에 가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말이에요. 민재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제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는 유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유나는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병원은 잘 다녀왔어? 네, 별일 없대요.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는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유나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면을 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단 민재가 오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야겠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밤 민재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고생했다. 짐 정리하고 씻어라. 민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3박 4일 출장이 꽤 힘들었나 봐요. 유나는 민재가 돌아오자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짐을 받아주고 따뜻한 물을 끓이고 간단한 야식까지 준비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뭐 드실래요? 괜찮아. 비행기에서 먹었어. 하지만 제 눈에는 유나의 행동이 모두 연기로 보였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민재가 씻고 나와서 거실에 앉았을 때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잠깐 나와봐. 네, 유나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건지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유나는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재는 그 사이에 앉아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저는 준비해도 던진 거를 꺼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목요일 오후에 호텔에서 만난 그 남자 말이야. 그리고 묘지에서 뭘 묻은 거야?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내가 30년간 형사였던 거 알지? 거짓말하면 딱 보여. 유나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팔을 떨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전 묘지에서 가져온 인형을 꺼내 보였습니다.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포관해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왜 아기 인형을 친정어머니 묘에 묻는 거지? 인형을 본 순간 유나가 흠칫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재도 그 인형을 보더니 고개를 겨우 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죠? 유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묻은 거니까. 유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가에 맺히던 눈물이 점점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와 만나서 아이가 지생겼다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내가 직접 봤어. 호텔에 들어가는 거, 묘지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재가 유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계속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저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주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나는 엉엉 울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 문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후 로 유나 방에서는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민재와 저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제 밤마다 나가길래 수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묘지에서 혼자 울면서 뭔가를 묻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잡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인형의 작은 얼굴, 분홍색 옷, 그리고 등에 수놓인 할인이라는 글씨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너 오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슬픔에 젖은 눈물이었거든요. 엄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는데.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유나를 달렸습니다. 문 너머로 민재가 유나를 달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에 너무 속이 답답했어요. 지금 불같이 화를 내도 시원찮을 마당에 왜 아내를 감싸주고 있는 거지? 30분 정도 지나자 유나와 아들이 나왔습니다. 유나는 눈이 통통 부어서 말이 아니었어요. 코도 빨갛게 되어 있고 화장도 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민재가 유나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설명하고 싶다고 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입술을 떨며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이 인형 할인이는 우리 아이예요. 작년 4월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민재도 저도 임신. 네, 처음에는 어머님께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초기라서 조심스럽다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까지는 조심하다고 했거든요. 유나가 말을 멈췄어요. 너무 힘든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4개월 차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이 8월 12일이었어요. 유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없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 아기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재도 일 때문에 바빠서 이 인형은 할인이가 태어나면 주려고 만든 인형이에요. 할인이를 잃고 나서 더욱 엄마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할인이를 엄마 곁을 묻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늘에서 잘 보살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민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어머님도 모르시는 일이니까 유나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호텔은 컨퍼런스에 상담 받으러 간 거였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건 제가 유나를 위해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네가? 네, 유나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민재가 유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회사 선비한테 상담받을 곳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김 과장님 부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소개해 주신 곳이에요. 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나 호텔 3층에 있는 희망심리 상담센터예요.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거든요. 그런 곳이 있군. 네, 거기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모임을 열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들어간 거구나. 네, 그분이 김 박사님이에요. 그 모임을 진행하시는 심리상담사분이고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하지만 민재가 꼭 가보라고 해서 한 번만 가보자고 했는데 어땠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울증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래요. 하지만 혼자 끙끙 앓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할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인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힘들었을 텐데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민재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치유의 첫 걸음이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할인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자연스럽다고 하셨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인이 인형을 만든 것도 엄마께 테 묻어드린 것도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유나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유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혼자 가기에서 미안해.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재야, 소개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서요. 하지만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제 마음도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이해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유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이를 잃은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목이 메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힘든 널 의심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니. 유나도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안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유나의 어깨가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잃은 슬픔도 감당해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까지 오해받았으니 아이고,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유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할인이 잘 돌봐주실 거야. 어머님 분명히 그럴 거야. 나도 엄마니까 알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할인이 이만 보내주자. 그 말에 유나는 오열을 타들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우리 할인이 잘 돌봐주겠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분명 잘 돌봐주실 거야. 저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할인이가 외롭지 않게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야. 정수구나 평원. 네, 따뜻한 할머니 품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